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BTS 노래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울려 퍼지는 시대, K 콘텐츠가 정말 대단하다는 건 이제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하지만요, 이 화려한 성공의 무대 뒤편에서는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의 성공을 영원히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전쟁. 네, 바로 지식재산권, 우리가 흔히 IP라고 부르는 것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점령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드라마 한 편 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K-팝 가사를, 그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따라 부르려고 한글을 배우고요. 드라마에 나온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일부러 한식당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게 IP가 가진 진짜 힘이에요. 사람들의 일상, 그 삶의 방식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밤낮으로 꿈꾸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물론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할 히트작을 만드는 거, 그거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쩌면요, 진짜 어려운 게임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컨텐츠들 사이에서 이 반짝하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IP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전쟁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IP 전쟁의 본질이 대체 뭔지부터 파악하고요.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두 거인이죠.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전략을 아주 깊숙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 콘텐츠가 이 거인들 틈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없을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컨텐츠 기업들의 고민은 딱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하는 거죠. 아주 멋지고 성공적인 작품 하나를 세상에 딱 내놓는 건요, 어떻게 보면 기나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피 튀기는 전쟁터는 바로 그 다음, 그 IP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느냐, 바로 이 수익화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음 대박은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의 시대였다면요. 이제는 잘 키운 씨앗 하나를 심어서 거대한 숲 전체를 가꾸는 그런 농부의 시대가 된 겁니다. 단 한 번의 성공에 취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고 어떻게 더 넓게 확장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 것인가,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더 잘 구축하느냐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IP 전쟁의 원조, 뭐랄까 이 판의 끝판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디즈니입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로 디즈니가 어떻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토록 견고한 IP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낡은 그림이요, 바로 디즈니 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1957년에 그려졌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죠? 자, 보세요. 가장 중심에 있는 영화가 바로 태양입니다. 이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 그 빛이 주변 행성들, 즉 테마파크, 음반, TV쇼, 온갖 상품들로 쫙 퍼져나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겨울왕국을 보고 완전히 푹 빠져요. 그럼 당장 엘사 드레스를 사달라고 조르겠죠. 하루 종일 레리꼬를 따라 부르고요. 결국엔 디즈니랜드에 가서 진짜 엘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쓰는 돈이 다시 겨울왕국이라는 IP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속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번 이 디즈니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정말 완벽하고도 무한한 시너지의 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밥 아이거라는 CEO가 이 위대한 전략을 한 단계 더 아주 대담하게 진화시킵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운 태양계를 하나하나 창조하는 것보다 이미 수많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저 강력한 태양계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하겠구나. 이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의 인수는요, 단순히 영화사 몇 개를 사들인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방대한 스토리, 엄청난 충성도를 가진 팬덤, 그리고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세계관, 그 자체를 사들인 겁니다. 이로써 디즈니는 그냥 컨텐츠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강력한 IP 군단들을 거느린 거대한 플랫폼 제국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디즈니 제국의 본질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화나 TV 콘텐츠 자체를 팔아서 버는 돈은 전체 수익의 3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5%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테마파크와 캐릭터 상품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즈니에게 영화는 그 자체가 최종 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적인 광고라는 겁니다. 2시간짜리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고 진짜 돈은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게 만들면서 벌어들이는 거죠.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제 디즈니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규칙으로 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도전자, 바로 넷플릭스를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제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미키마우스 같은 귀여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예요. 이들은 우리가 언제 영상을 멈추는지, 어떤 장면을 다시 돌려보는지, 어떤 예고편에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철저하게 구독자를 묶어두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디즈니처럼 하나의 완벽한 IP를 만드는데 모든 걸 쏟아붓기보다는 전 세계 수억 명이나 되는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콘텐츠의 바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 세계 현지 창작자들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권한을 주면서 그들의 창의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표가 두 거인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디즈니는 미국 본사에서 만든 강력한 하나의 IP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아주 중앙집권적인 제국 모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창작자들이 만든 로컬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큰 그릇에다 담아놓고 그중에서 성공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아주 분산적인 라이브러리 모델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비유하자면 하나는 거대한 성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황제의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온갖 특산물을 모아서 거대한 시장을 여는 상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두 모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디즈니 본사 회의실에서 주로 미국 백인 임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결정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한국의 고등학생 아이돌이 학교 끝나고 퇴마를 한다는 기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아마 확률은 0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글로벌 로컬 모델에서는 한국 지사가 이건 한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징어 게임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넷플릭스의 성장세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 시장은 점점 꽉 차가고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한 경쟁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니까 새로운 돈벌 방법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뭘 발표했냐면 바로 넷플릭스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자신들의 IP를 활용해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결국 넷플릭스도 디즈니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IP 수익화 공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즈니라는 강력한 제국,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플랫폼, 이 두 거인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K 콘텐츠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제3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K 콘텐츠 산업이 마주한 정말 중요하고도 실존적인 딜레마입니다.
디즈니의 하청기지가 되어서 그들의 거대한 세계관을 확장하는 하나의 부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그들의 거대한 라이브러리 한 칸에 채우는데 만족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모두 결국엔 IP의 최종 소유권과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 한국에서 제국에도 플랫폼에도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이 조심스럽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대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인수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힘을 합치는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로 세 번째 길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브릿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돈이 없는 작은 창작자들과 돈은 많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IP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거대한 조직보다는 작고 민첩한 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본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익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죠? 디즈니 모델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이미 성공한 IP를 사들인 다음에 그 가치를 완전히 독점하는 이른바 소융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브릿지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보이는 IP를 초기에 발굴해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성장의 모델이죠. 한쪽이 다른 쪽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서 더 큰 파이를 만들고 그걸 공정하게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윈윈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이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CJ나 카카오 같은 콘텐츠 기업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현대자동차, 롯데쇼핑처럼 전혀 다른 산업의 대기업들까지 참여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직접 새로운 IP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작은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이득이죠. 반대로 소규모 창작자들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디즈니의 제공 모델, 넷플릭스의 라이브러리 모델,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협력 생태계 모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요, 단순히 더 자극적이거나 더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이 창작과 보상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콘텐츠의 내용과 다양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전쟁은요, 사실상 두 가지 미래 비전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인 제국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분산적인 생태계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이 싸움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문화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콘텐츠는 과연 누가 만들게 될까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들이는 거대한 인수자일까요?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협력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K 콘텐츠의 대답이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 콘텐츠 산업의 미래,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